윤석열 대통령을 난 만난 적도 없고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사회수석을 불러가지고 내가 맨날 사회수석한테 잔소리해요 말이야.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한 거 원고비 나한테 저작권 내라고. 자, 들어보세요. 광복 이후 격변과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국민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보세요. 역대 대통령 이후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연설문에 넣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우리 종시인 전두환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요, 대구에서 처음에 경북 대구에 와서 하는 말 그대로 정말로 웬만한 배심이 없으면, 하여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우리 잘 뽑았어 못 뽑았어? 잘 뽑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입니다. 임기 안에 이제 2년 반 남았어. 임기 안에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 이번에 여기는 포항의 인구가 총 얼마요? 50만? 50만인데 40만 명은 이번에 토요일 날 강화문으로 다 와야 돼. 할 수 있어요? 포항이 뭐야?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지역 아니야? 영포라인. 영포라인이 뭐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래서 영포라인의 주인공 되는 오늘 포항 여러분, 50만 중에 40만은 내 말 농담 따먹게 하지 마요. 만약에 포항이 40만 이번 토요일 날 강화문으로 안 데려오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주장하는 대로 넘어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연설하셨죠? 연설 보셨죠? 이 연설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사회수석을 불러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 뭐 대화를 해줘야 하지. 윤석열 대통령님 좀 섭섭해요. 내가 참나, 내가 뭐 이마에 뿔이 3개 달렸어요? 왜 나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주시고 말이야. 근데 나는 내 책임자인 사회수석 불러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야. 맨날 얘기한다고 잔소리 한단 말이야. 내가 잔소리 하는데,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천재야, 천재. 검찰에만 천재가 아니고 이게 정치의 천재가 됐어. 천재가. 자, 조금 전에 하신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현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맞죠.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가 죽을까봐 내가 다빈이를 통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들었습니다. 왜?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모든 방송들이 종편, 너희들 죽어 이제 나한테, KBS, MBC, SBS, 좌파 유튜버들이 한결같이 대통령의 계엄령 원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왜? 국민들이 알까봐 겁나는 거야. 무조건 계엄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것만 방송들이 계속 떠들었어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야. 나는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걸 용서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의 계엄문 원문을 왜 안 트냐 말이야. 원문을 틀고 그 원문을 해설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대통령 계엄령의 원문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면 이게요, 국민들의 80%가 윤석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세상에 별 발악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다빈을 통해서, 내통령하는 다빈을 통하여 이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전국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연설 같은 연설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있을 것 같죠?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의 친장모 김건희 여사님의 친엄마를 구속시키겠어요? 아니, 사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은 뭐냐? 바치는 세력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발치는 세력이 누구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우리는 만들었고 오늘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연설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벌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든 영상, 자 한번 보세요. 다빈이가 한 것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이따가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조직했지만은 이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자, 들어봐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외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만세!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0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 만세! 그래서 윤석열이가 힘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뿌렸더니 오늘 같은 연설을 하게 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저는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조중동에다가 이와 같은 광고를 1억을 들어서 이와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갇혀 있어서 볼 게 신문밖에 없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봤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조중동에다 광고 1억을 들어서 낸 광고를 보세요.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 탄핵 결사 뭐요? 모이자. 어디로? 그 다음에 밑에 적은 글씨, 이재명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에
속아 북한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이게 조중동에서 광고를 안 받아줘서 그런데 원래 원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걸 사실 했더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 직전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양보해서 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G2 국가로 갈 것인가? 촌걸기로 윤석열을 지켜냅시다. 이렇게 우리가 조중동에다가 3일 전에 광고를 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같은 연설을 하는 힘을 얻은 거야.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바치는 세력인 여러분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토요일 날 가문광장에서 혁명을 끝장내기 위해서 1,000만 명을 가문광장에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어 없어? 포항이여 일어나라. 50만 중에 40만은 와야 되는 거야. 40만은 이래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고 그날부로 김정은이는요 심장마비로 뒤질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진짜요? 그런데 얘들이 역으로 혁명을 하려고 세상에 미쳤죠. 보세요. 경찰청장을 체포했어요. 경찰청장을 체포했다고. 아니 경찰청장을 체포하면 돼 안 돼? 재판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고. 두 번째 서울청장을 체포했어요. 서울청장 체포했어. 아니 여기는 뭐 뉴스도 안 보나 왜 이러나 이거 도대체가. 국민이여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재판도 없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둘이만 상의했다 그러잖아. 이 계엄령을.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체포가 되어서 구속되어 있는데 더 나라가 망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변호사들이 2만 명이 돼요. 2만 명. 몇만 명? 2만 명인데 세상에 이 김영헌 국방부 장관 그 사람에 대해서 면회를 하거나 변론을 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명규 변호사님을 특파로 넣어서 우리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각이 빠른지 보시라고. 김학성 교수님 빨리 나와요. 이래가지고 쟤들은 역으로 혁명을 하려고. 그래서 윤석열을 이미 기소했고 세상에 윤석열을 체포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내가 월요일 날 5대 최대의 유튜브를 돌면서 이것은 계엄령 선포는 합법적이다. 동의하십니까? 밤새도록 돌면서요 5대 유튜브를 돌면서 우리 황준원 장로님이 내 개인 경호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헌법학자는요 출신이 방이요 방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돈들이 있게요. 이거 못 해먹겠다 그래. 그러나 그날 우리가 도른 것 때문에 헌법학자를 모시고 계엄령은 정당했다 이 설명을 계속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한마디만 한번 물어보면요. 네. 윤석열 계엄령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너무 훌륭하고 네.
오늘 2차 담화문을 통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담화를 하셨고 아니 헌법에 어긋난 거 이게? 아니죠 목사님? 아니죠? 예, 그럼요. 그러면 여기 포항이 원래 좀 멍청하거든. 멍청하니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셔서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다. 이 문장 하나도 법에 걸리는 것이 없다. 한번 제대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네. 예, 하여튼 뭐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대통령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 또 자신이 행한 비상계엄이 얼마나 헌법적으로 간절했고 정당했고 필요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비상계엄은 헌법적 고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왜 저런 규모로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실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 제가 내용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긴 설명을 이제 생략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번부터 발표한 것은 내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다음이요. 오늘 이 형법상 내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또는 이제 폭동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 폭동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요.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필요하다. 그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폭동도 없었고 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도리어 국헌문란을 일으킨 인간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맞아. 그걸 제가 왜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국헌문란 행위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일파들은 현재 폭동에 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나 대통령은 폭동을 일으킨 바가 없습니다. 소수 300명도 안 되는 소수 정예 요원을 국회에 파견해서 일정한 이 폐악 세력들의 이 망국적인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다음이요. 이 형법은요, 국헌문란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호를 보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랬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조치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전복할 의사가 없었죠. 그 다음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해제 요구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해제에 응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통령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려고 하고 있죠, 민주당이. 그렇죠? 180번에 걸쳐서 퇴진 요구를 한 것이고 20회에 걸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대통령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려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완전히 다 삭감한 것은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됩니까?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그 죄책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이요.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도 불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제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니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 바로 해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결심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하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 비상계엄을 야당들은 다 내란죄라 모든 국가기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국힘마저도 이걸 이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고 내란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두 번째는 한동훈도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 사전 심의와 그다음에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모두 양자를 거쳤습니다. 국회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흠은 이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 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인위적인 해석이 아니라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을 때 모든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잠자는 사람 이외에는요, 특히 중요한 국회의원 300명은 모두 이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통지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흠은 치유되었다, 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인가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덕수 발언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국무회의 심의는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걸 심의기관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국무회의 심의를 격려해야 될 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비상계엄은 위헌인가? 절대로 위헌이 아닌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격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18년 전에 제 책에 써놨어요. 지금도 확인해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덕수가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게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5분이다 10분이다 그랬을지 몰라도 거기서 얘기를 거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주장에 대통령은 조금도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한덕수가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서 제가 오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전지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요,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 이런 비상사태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우리 헌법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의 권한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헌법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전시인지 사변인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통제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국회가 해제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통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보통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다음이요. 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는 걸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국가 원수로서의 다른 나라를 국가 승인하거나 정부 승인한 외교행위, 사면, 선전포고, 해외 파병, 계엄 선포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것은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 심사에서 배제되어 옳다. 이것도 제가 18년 전에 책에서 쓴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국가 원수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대통령은 두 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데, 하나는 행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동렬의 지위가 있는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첫째 갖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통령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초월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대표하는 외교 행위를 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인 것인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행위들은요, 삼권을 초월해서 국가 자체를 대표해서 행할 수 있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행위를 갖다가 일개 사법부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이 뜻입니다.
셋째로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이 또 시비가 됐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임에도 시비를 건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헌재 갔어요. 헌재는 뭐라 그랬냐?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 판단이 자제되어 옳다는 것이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연방제 합의를 하고 왔어요. 연방제 합의 자체는 우리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세 대통령이 북한을 왕래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옳다라고 말한 사람이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종의 통치행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가서 한 것은 잘못됐지만 오가는 행위는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통치행위의 일반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이고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일부를 파괴해서 전체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왼쪽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당신 생명을 잃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엄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신의 일부를 파괴해서도 전체를 구하려는 것이고, 전체 국민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일부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헌법상 용인된 조치가 뭐냐? 바로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엄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필요할 때 쓰라라고 헌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런 계엄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평상시의 법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빠진 사람이 막 발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꺼내는 사람은 가가지고 머리를 몇 대 칩니다. 힘을 뺀단 말이죠. 그리고 끄집어내요. 그럴 경우에 머리를 몇 대 친 행위를 폭행죄로 규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국가도 그 멸망 앞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오늘의 담화 내용을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신 것이고, 국헌 문란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밝히고 계시면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철저하게 척결해내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으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보니까 14일 날 계엄하는 탄핵 의결을 13일 날로 당긴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은요, 대통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끄시는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하나가 돼서 정말로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투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해요, 목사님? 다음이요. 지금은요, 경찰, 검찰, 언론 이런 인간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비상계엄은 셋째 줄에 국가를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반란은 뭐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란을 누가 합니까? 내란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가 일으키는 것이 내란이란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이석기예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석기의 범죄를 제가 비교를 잠깐 해봤어요. 다음이요. 여러분, 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헌 문란과 폭동을 하는 것이 내란죄예요. 그럼 여러분, 예컨대 이번에 계엄령이 사실상 일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란을 하려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것이냐?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석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석기는 뭐로 처벌됐느냐? 내란 선동으로 처벌됐어요. 둘째 줄입니다. 이석기 일파는 국헌 문란을 준비했고 폭동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내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폭동까지는 안 갔단 말이죠. 따라서 내란죄로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럼 예비 음모는 돼야 옳지 않느냐? 그랬는데 예비 음모로도 처벌되지 않고 이석기는
내란 선동죄로만 처벌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둘 것은 내란 선동은 내란죄라고 하는 죄를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내란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비상조치는요, 내란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미수도 없었고 예비 음모도 없었고 선전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죠. 내란의 미수, 예비 음모, 선동죄 모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이요. 물론 여기서 국회의원들 뭐 일을 못하게 하거나 뭐 감금하려고 했다 이런 것은요, 실정법으로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 체포 감금죄라든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몇 놈 끌어내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법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나 일체 사람들은 다 내란죄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이요. 지금의 국가기관, 검찰, 경찰 모두 이성을 잃은 존재들입니다. 언론기관은 타락했죠.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말이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이분들이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침묵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우리가 피투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오늘 다시 우리가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왜 피투성이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괴수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헌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싸움질하면서 뭔가 업적을 내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법 24조 한다면 검경이 하는 수사권을 다 공수처에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가져오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공수처법을 어긴 것입니다. 위법인 것이에요. 대통령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한동훈이가 좌지우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한 것은요,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원식과 이재명이가 한동훈의 그 행위가 위헌적인 조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외신은요, 지금의 계엄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북한과의 싸움이다.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언급하고 천명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외신은 이해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현재 북한 공산세력과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들만이 객관적 입장에서 계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세력과의 싸움에서 현재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외신인데, 외신을 다 믿을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이 거짓 선동에 비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엄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음이요. 우리는 셋째 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이 모여서 행동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기도와 행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천만이 모여서 정의를 외치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천만이 모여 정의를 외치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무조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결국은 이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야. 만약에 거짓에 지면 거짓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1시까지 1,000만 명이 모여야 우리가 자유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번에 이 계엄령을 통하여 정체가 드러난 놈들이 있어요. 첫째 누구냐? 군대 별들 있죠. 딱 걸려들었어. 이게 똥별이라고 드디어 딱 걸려들었고, 이놈들은 전부 다 황교안 장군님 말씀대로 전부 다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자, 한동훈이가 걸려들었어. 이제 한동훈의 정체는 다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검찰들이 걸려들었어. 이 검찰을 작년에 약 60명 가까이 검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해설을 여기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송 교수님 나와보세요. 자, 송 교수님만 이건 해설할 수 있어요. 아니, 검사들 이 자식들이 왜 반란을 했어요? 이 자식들이 이게 지금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예, 그렇겠죠. 예. 이제 검수완박 때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지금 정치권이 검찰을 탄압하니까 검찰이 마침 그 정치권에 싸우는 이런 세력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검찰에 우리가 많은 그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들 주요 자리에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조차도 물론 이제 한동훈에게 이제 다 옮겨줬는데 한동훈은 실제 범죄를 때려잡고 정치권에 대항하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 지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로 전부 보직을 맡겨놨는데 막상 뚜껑을 까먹고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때려잡는 그 선두에 서 있는 놈들이 됐습니다. 이게 이놈들도 이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질서 있는 퇴진. 2월 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라. 그리고 4월 달에 대선을 다시 한다. 질서 있는 퇴진. 예. 이걸 지금 한동훈이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개소리죠, 그거는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게 아니라 니부터 먼저 나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니도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너 당연히 내란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이유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범이라고 하는 이 반란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음부터 모조리 다 잡아다가 전부 다 형장에 있으러 다 처단을 해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혁명은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거기서 혁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엄령 선포한 후에 그동안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 있어 없어요? 무슨 계엄령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요놈들을 잡아내려고 이번에 검사들도 걸려들었고 군인들도 걸려들었고 다 걸려들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을 잘 못 봐. 아니, 한동훈이를 법무장관 시키면 돼?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으면서 한동훈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말이야. 한동훈을 말이야 임명했단 말이야. 나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된다고 할 때 설교하다가 입에서 성령으로, 나는 한동훈에 대한 자료도 없고 처음 듣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딱 뭐라 그러냐면 설교하는 중에 이래, 저 새끼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빠른 거야, 성령이. 이래가지고 내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결국 봐요. 한동훈 이 새끼는 돼,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적 약점이 뭐냐? 사람을 잘 못 봐.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다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지. 이번에 경험 삼아서 2년 반을 이제 해봤으니까 김문수 남겨놓고 모든 장차관들을 100% 다 해임시켜야 돼, 해임. 그리고 지금 체포되어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뭐냐? 대통령은 못해요. 결국은 광화문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올래 안 올래? 우리가 이번에 한번 딱 제대로 하면 여러분과 개인, 가정, 여러분의 사업, 자녀, 후손들이 영원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고, 만약에 귀찮다고, 여기도 지금 댓글에 계속 내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아까 댓글 올린 야 이 개새끼야,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돼 안 돼? 기도하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만 했어? 기도만 했냐고? 기도하고는 행동해야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결국은요,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실제 걸려든 것은 누구냐? 이제 아까 내가 말했죠. 군인들 걸려들었다고. 진짜 군인이 누군지, 누가 똥별인지 이번에 걸려들었고, 두 번째 검찰들. 이야, 윤석열이가 임명했는데 방귀를 들면 돼 안 돼? 나는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이 검사들이 이번에 작년에 임명했잖아. 69명인가 검사장들을. 검사장은요, 검사 세계에서는 최고의 직이야. 그걸로 제대하면 그걸로 영광이요.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어떻게 느꼈냐 하면, 계속 이 검사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야. 또 재구속하려고. 니들 물 건너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들었지? 응? 나를 재구속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사면 복권해 줄 거야? 응?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왜 나를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구속시키려고 검찰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깜빵 3번 갔다 온 이후로는요, 별로 내가 죄진 게 없어요. 있어 없어? 내가 조금 욕을 잘해서 그렇지. 근데 욕 먹을 놈은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걸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학일이요. 장학일. 면도칼 장학일을 앞으로 모시고, 자유마을 총재입니다. 자유마을이 마무리를 해내야 될 것입니다.